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심도 있는 전략을 제시해보는 시간입니다.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소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. 또 함께 유가는 2011년 이후 WTI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요. 네. 참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. 파월의 연준 의장 입에 좀 집중을 했고 어떻게 네. 보셨어요? 네, 지금 혜선님께서 오프닝 하셨던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압축적인 설명이에요.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했을 재료를. 그러니까요. 네. 파월 의장 부분은 이따 뭐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해서 가변적인 가운데에 상황은 점점 이렇게 뭐 조금 이제 러시아군이 굉장히 고전한다는 것은 확실하죠. 고전하는 것은 확실한데 고전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뭔가 절대 권력은 구축해 놓았고 주변에 제대로 된 어떤 조언을 할 만한 참모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 푸틴 같은 경우에 어떤 또 극단적인 아니면 몰상식한 아니면 과격한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유가는 그렇게 치솟는 와중에 인플레를 넘어서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될 판인데도 증시가 강하단 말입니다. 놀라워요. 그러니까요. 되게 네. 아이러니하면서도 네. 지금 이 유가는 길길이 뛰고 있죠. 지금 첫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WTI가 지금 이거 뭐 109불, 110불 이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굉장히 치솟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또 돈 벌어보자는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겠습니까? 네. 이러다가 이것도 그거 하면 또 훅 꺾일 수 있는 게 유가이긴 하지만 지금 한번 달라들고 있죠. 그 다음에 곡물 가격 보시죠.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소맥 밀입니다.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하는 이 밀 가격 뛰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. 뭐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증시 거래 정지된 거는 아실 테고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큰 그림 한번 보시죠. 이때 98년에 97년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 터졌을 때 그 이듬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 파산한다고 할 때 거의 뭐 93.4% 이거는 뭐 폭망입니다.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한 8개월 만에 80% 빠졌어요, 지수가. 자, 이번 같은 경우에 이쯤에서 세계 증시가 같이 돌았었습니다만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기까지 하면서 4개월 만에 67.5%.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루블화 환율도 보세요. 와.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98년에 한번 러시아는 크게 망합니다. 그때 오죽하면은 1달러당 5루블 근방에서 거래되던 이 환율이 25, 30까지 갔으니까 우리 환율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? 한 500원 하던 환율이 2,500원, 3,000원 갔다는 얘기예요. 몇 년 만에요? 순식간에 한 1, 2년 만에. 와. 그런 상황이 됐었고 이때 금융위기 때 또 한번 환율이 뛰었고 자, 이 부분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데 2014년 하반기부터 훌쩍 한 30루블 하던 게 한 70, 80까지 올라갑니다. 2배 이상 뛰어버리죠, 환율이. 자, 이때도 그러면 러시아 폭망인가 싶은데 이때는 또 다르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마치 트럼프 대통령 때 위안화 막 약세로 가면서 관세 막 때린 걸 갖다가 희석시켰던 것처럼 이때 천연가스 값이 또 달러 강세. 그때 2014년에 마리오 드라기 그 당시 22 총재 입에서 통화정책 괴리, 다이버전스 얘기가 나왔잖아요. 미국은 이제 돈줄 쪼기 시작하고 2014년 그 무렵에도 그리고 우리는 계속 돈 풀어야 되고 했던 그 차이가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폭락. 그래서 가스값은 유가는 떨어져서 갑자기 수령하는 달러는 줄어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루블로 환전하니 환율이 2배 뛰었으니까 또 반값이 된 유가에도 또 러시아 석유업자들은 또 지낼만 했던 그런 환율 메커니즘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그런 차원을 넘어서 훨훨 가고 있습니다. 자, 거기다가 어제 아시아 증시가 다 흔들리는 가운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항생지수 한번 보시죠. 항생지수는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저점끼리 연결한 선을 다시 물고 내려가면서 조금 또 불안한 양상이죠.
어제 그- 홍콩만 빠졌었죠. 어제 일본도 빠졌어요. 일본도 빠지고 네. 아시아는 다 빠졌어요. 그런 와중에 우리가 잘 버틴 거지. 맞아요. 네. 자, 이 와중에 이제 밤 사이에 유럽 시장은 이렇습니다. 자, 이날이 이 제법 쿵 밀렸던 날이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됐던 날. 그 다음 날 뭐 급반등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, 자, 여기서 유럽도 한번 올라보자 하는 분위기고요. 유럽도. 그 다음에 S&P 500 결국 오르고 끝났죠. 오르고 끝났습니다. 나스닥도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시면은 S&P 500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사볼 만한 이 무렵에 연준도 불안한 와중에 우크라이나까지 겹쳤으니 한번 주식 시장 같은 데서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제법 많았을 텐데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소리에 이날 처음에 갭 다운해서 3% 이상 하락 출발을 하니 다들 쇼커버링도 나왔을 것이다 싶기도 하고, 또 이런 식의 또 매수 다이버전스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만한 상황입니다. 여기는 이제 200일선하고 또 절반 걸려 있는 한 4,465, 70 여기도 올라설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고, 나스닥은 깔끔하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급락 출발로 인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숨죽여서 언제 찍나 싶었던 코로나 때의 상승세의 첫 번째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 딱 38.2% 타치하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, 어쨌거나 지금 증시는 증시대로 뭐 원자재 시장에서는 곡물이나 유가 이쪽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급등이 불가피해서 쫙 몰려들고 있고, 뭐 채권 시장의 금리도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와중에 증시에서는 이제 하방은 할 만큼 해서 이제 하방은 거두고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, 옛날에 다 전쟁 때 그거 쫄고 있었으면 안 됐어. 9.11도 생각해봐. 뭐 이런 어떤 흐름 같습니다. 그럼 어제의 상승, 강한 상승도 그럼 사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보고 기술적 반등이 섞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건가요? 지금까지는 아마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이제 쫓아가면서 이 반등의 힘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,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좀 새벽에 네. 가장 많이 좀 관심이 쏠려 네. 있었습니다. 그리고 3월 7일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더욱더 좀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그 코멘트를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가장 궁금해요. 예. 그러니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는 그거 아니었습니까? 뭐 시장의 실제 또 프라이싱도 그랬고,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 당장 이제 3월 15, 16 다가온 아예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. 쏙 들어가 버렸어요. 50bp 인상은 쑥 들어가 버렸고, 슬그머니 25bp 인상도 100% 확신할 수 없는데 했는데, 무리 아닐까? 그랬죠.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에서는 연준은 제 갈 길 가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그냥 그럼 사실 표출했다. 그것도 약간 볼 수 악재 있습니다.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그렇게 보는데 저는 많이 시장이 좀 흠칫할 줄 알았어요. 흠칫할 줄 알았는데 전혀 증시가 거기에 악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죠. 놀랍습니다. 지금 파월 의장 어제 라이브 동영상을 하나 캡처했는데 그냥 평소 좋아하는 넥타이가 아니고 그냥 회색으로 메고 나왔고, 저렇게 해서 자, 그 전에 사실은 이 아래쪽에 사전에 공개된 그 연설문이 있었습니다. 의회에 나와서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언론에 됐는데, 네. 이 두 문장, 그래서 3월 FMC에서 금리를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. 그리고 현재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제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. 기준금리 올리는 거 하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, 양적 긴축, 이 두 가지 다. 그러니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. 이 처음에 이것이 보도됐는데도 증시는 충격을 안 받았고, 살짝 이제 또 제롬 파월 의장 답은 지금 시장을 갖다가 좀 뭡니까? 자기가 마이크 잡았는 날 시장 빠지게는 안 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는 보였던 게 이런 얘기.
연준의 정책이 자동장치, 그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네. 자동장치가 아니라서 지금 우리가 막 딱 정해놓고 무조건 회의 때마다 25p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정해놓은 거 없다 이거예요. 신중하게 가겠다. 그러나 민첩하게 간다.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에 연준 금리 인상 신중하게 진행하겠다. 역시 시장은 살짝 이제 연설문이 아니고 실제 의원들 앞에서 나와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좀 신경 쓰네 하는 분위기였죠. 그러나 결국 파월도 3월 FOMC에서 25p 금리 인상 자기 지지한다는 것이고 인플레가 완화되지 않으면 향후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.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. 그런데 시장은 그 정도 됐어.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네. 이 찰스 에반스가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죠. 여기는 지금 현재 지역 연방은행 총재 가운데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인식되고 네네. 있는데 여기도 결국 이번 3월에 금리 올려야 된다. 그쪽으로 말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표현 조금 빨갛게 강조했는데요.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으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. 예. 그러니 참 그렇습니다. 항상 이렇게 우리 저 같은 시황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. 무슨 뭐 고용 지표를 비롯한 무슨 인플레 지표가 나오든 실적이 나오든 연준 관계자들의 무슨 FOMC가 있던 주요 발언이 있든 간에 그 내용보다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셔야 된다.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그래서 밤사이 시장 반응을 보니 증시는 그래 어지간하면 됐고 무슨 뭐 핵 이런 소리만 안 나오면 우크라이나에서 핵 같은 소리가 안 나오면 됐다.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아래쪽 보기보다는 그냥 위로 트라이 할래. 이게 확인된 어젯밤이었습니다. 네, 이제 연준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냐 보다는 네. 이 카드를 꺼내 들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에 조금 더 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돈 많다는 얘기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경제 지표도 사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. 같거든요. 2월 신규 비농업 고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긴축 속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지표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, 소장님은? 예. 그러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죠? 인플레는 높은 거 확인됐고 이게 지금 잘 안 꺾이는 거 지금 계속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기다가 인플레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? 고용 아닙니까? 그렇죠. 고용 시장이 세다. 사람들이 뭐 일자리 구하는데 힘들지 않고 뭐 실업률도 낮고 이러면은 그 두 개가 다 충족되면은 금리 올린다. 긴축으로 간다. 그걸 갖다가 두려워했던 것이 지난 12월 FOMC 이후 지금까지 막 그거 했던 것이죠. 그 전에 또 이것도 하나 보시죠. 여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FOMC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때문에 어제 금리는 미 국채 시장에서의 금리는 즉 수익률은 올랐습니다. 2년물도 제법 올랐고요. 지금 보세요. 이 퍼센테이지 보세요. 뭐 한 18bp 정도 올랐습니다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4%뭐 이런 식입니다. 10년물도 좀 올랐고 그런 상황이고 딴 것보다 이 실질금리 2022년 금년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2022년 여기서부터인데요. 자, 여기서부터 실질금리라 할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 실질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시장 꺾였잖아요. 네. 특히 나스닥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이 와중에는 실질금리는 떨어지는데도 나스닥이 최근에 그게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가 괴롭혔고 그러나 살짝 이 부분에 와서는 뒷부분에 와서는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 주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급반등하는데 어느 정도 그걸 했고요. 기여를 했고. 근데 지금 이것도 살짝 돕니다.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0.877입니다만 지금 현재 요 새벽에 준비할 때였고 지금은 마이너스 0.847이니까 더 약간 더 올라와 그러네요. 있죠. 그런 상황이고 민간 고용도 보시면 이래요. 47만 5천 개가 일자리가 늘었다는 겁니다. 시장 예측보다 높은데 이 그래프가 의미가 없는 게 이 좌우지간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때 한 2천만 개 일자리 날아간 이후로는 이 막대기가 눈에 잘 안 들어오죠.
그러네요. 더 놀라운 거는 이겁니다. 요즘 자꾸 이렇게 지표가 수정이 되는데 전달이 12월 달에 30만 1,000개 민간 고용이 줄었다 했던 게 수정 발표되기를 30만 개 줄었던 게 아니고 50만 9천 개 늘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좋아진 와중에 또 좋아졌으니 얼마나 좋아요. 오, 굉장히 좋은 거죠. 네. 굉장히 좋은 건데 뭐 특히 그중에서 서비스 섹터 쪽에서 한 41만 7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었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달 나오는 이 ADP 민간 고용하고 비농업 고용이 약간 추세가 다릅니다.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올라가기도 하고 좀 이래 그러네요. 엇박자가 나는 수가 있어요. 요거는 조금 이제 뭐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번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가 ADP 민간 고용만큼 좋을지 안 좋을지는 또 사실 또 까봐야 합니다. 까봐야 아는데 그러나 지금 파월 의장의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그랬다면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고용 지표가 이번 주말에 소위 말하는 난팜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와도 일자리 창출 개수도 높고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봤던 것처럼 이것은 금리 인상 긴축 그래서 시장 밀리고 이렇게는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연준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배겼다 하는 얘기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.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진짜 목을 따겠다고 들면은 러시아 원유 사면 안 돼. 우리 전부 러시아 거는 쓰지 말자, 수입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. 네. 서로가 마지막까지 안 건드리는 부분은 그거는 러시아도 괴롭고 서방도 괴로웠고 이런 상황이니 어르렁거리긴 하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끝날 거야.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러다가 정말 헬기가 툭툭 떨어지고 그 이렇게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같은 데 떨어지고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엄마 나 이거 뭐 전쟁인 줄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막 뉴스나 SNS에 보도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되고 철군하게 되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? 그래서 조금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도 가변적이다. 저기서 서로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나 극단적인 어떤 그야말로 빡쳐서 이게 좀 걱정되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됐다.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반응하자. 그 기운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동안의 공식에 좀 대입해서는 안 되겠네요. 네, 일단 그런 뭐 것 같습니다. 고용 너무 좋다 해서 기준금리 인상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. 자, 그럼 국내 증시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. 네. 국내 증시는 이제 뭐 미 증시와는 커플링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제도 굉장히 강했잖아요. 어제도 오후 들어서 강했죠. 더 좀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하방 경직성은 확인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, 소장님도? 예.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저같이 이제 차트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미국처럼 지난주에 확실하게 짱대 연봉 즉 더 급락세가 나와서 아싸라게 이렇게 그냥 주가 한번 지수 저점 낮추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신호가 나왔더라면 싶은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불분명합니다. 그래서 지금 과연 이 공간을 갖다가 당장 채울 수 있을지 지금 제 말씀은 여기서 5일선과 21선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61선인데 21선과 61선 사이에 지금 이걸 갖다 다 채우자고 한다면 2800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느냐 지금부터 한 150, 160포인트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가다가 바로 직전 고점 근방에서 또 다른 어떤 또 악재 출현에 움찔하게 될 것인가 뭐 그것을 갖다 한번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 깔끔하게 38.2%에서 멈추고 돌았거든요. 나스닥도 그랬지만 그런 상황인데 이 선을 갖다가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 선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가 코로나 때의 저점 이 선을 지켜낸다면은 조금씩 반등의 폭을 넓히는 거고 이 선 깨지면은 또 시장이 또 한번 또 움찔할 수 있는
그런 측면입니다. 조심스럽게 위를 모색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국내 증시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. 목요일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